이번 강의는 지도자로서의 꿈이 있으신 분들이 가장 주목해서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태권도 협회 도장 지원 사업부에 부장님으로 계시며 태권도장 교육 및 지원 사업, 승품단 관련 심사 등, 또 저도 이거 나와봤는데 전국 태권도장 경영 및 지도법 경진대회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태권도 미래 도장의 비전과 영향에 대해 강의를 해주실 이종천 부장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백석대 학생들이 아마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학교를 졸업한 지가 꽤 됐어요. 저희 때는 이제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근데 뒤돌아 보니까 그때는 그때 방식의 논리가 있었고 지금 이제 지금 방식의 어떤 방식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참 부럽네요. 제가 지난번에 와서 몇 분의 학생들이랑 이제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하고 간 적도 있고, 뭐 그 친구들하고 또 나중에 이제, 뭐 디프리도 하고 좀 그랬습니다만, 그런 거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두 가지가 부럽네요. 이런, 환경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게 부럽고, 이게 학교 차원에서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도 교수가 이런 것을 기획하고 여러분에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사실은 좀 부럽습니다, 여러분이. 뭐 그렇다고 제가 다시 학부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그 3시 50분까지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박동영 교수님이 대단한 게, 야, 이게 어떻게 박 교수가 오라 그랬다고 세계 기관에서 다 와가지고, 나는 안 오면 맞을 것 같아서 왔지만 다른 분들은, 저 유명하신 분들이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뭐 공간의 제약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아마도 이분들이나 저나 온 이유는 박 교수님의 어떤 그 열정에 공감하고 그분의 그러한 그 학생들, 제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동의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걸 뭐 박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해달라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제가 박 교수님을 꽤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분에게 내가 개인적으로는, 에, 나보다 잘생긴 거 위에는 좀 이렇게 딸리진 않는데, 두 가지가 부러운 게 있었어요. 첫째는 저분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저분을 좋아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부러운 거는 저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다라는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5월 15일인가가 아마 스승의 날인가 그렇죠? 네. 여러분은 5월 15일 날 스승의 날 때 몇 분에게 카네이션을 드릴 수 있나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내가 백석대 학생이었다면 뭐 드리고 싶은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저는 뭐 인생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런 내가 가장 기쁘고 슬플 때 생각나는 스승이 있다라는 건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고 복이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교회 표현이긴 합니다만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요. 제 이야기는 앞에서 우리 황보성 과장님이나 우리 정문자 부장님이 이미 다 하셨기 때문에 국기원에 다 취업을 하시고 진흥재단을 취업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대한태권도협회는 취업할 여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갖지 않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태권도협회가 이제 뭐 하는 곳이냐, 뭐 그 이야기를 이제 각자 재단과 국기원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살짝 이야기를 좀 드리면,
아마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계신지를 몰라서 가장 자유롭게 약간은 좀 건방진 자세로 누워서 들어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대한태권도협회는 크게 두 가지의 축의 사업을 진행합니다. 하나는 엘리트와 관련된 사업을 하죠. IOC 종목이기도 하고요. 대한태권도협회 61개 정회원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체육회는 뭐 아시다시피 61개 정회원이 있고 준회원이 6종목이 있고 인정단체가 10개의 종목이 있는데 우리 대한태권도협회도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트 중심의 선수들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에게는 두 축의 선수들이 있죠. 품새와 겨루기 쪽의 선수들이 있는데 겨루기에는 약 한 초중고대 일반을 합쳐 6,400여 명의 선수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품새에는 약 한 4,200여 명의 선수들이 등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도장도 이제 잠시 후에 데이터를 보시겠습니다만 도장도 한 만여 개의 등록 도장이 이제 저희들의 등록 회원으로서 저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 대한태권도협회고요. 제가 이제 오늘 좀 일찍 와서 우리 양쪽 단체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대한태권도협회가 규모가 제일 적구나. 그리고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그 사무실도 제일 적구나. 직원들도 뭐 그런 생각을 살짝 하면서 약간 좀 이런 이야기를 해서 본전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71년도에 국기원이 만들어지면서 설립이 되면서 73년도 이후부터 국기원이 단증을 발급하기 시작했죠. 이 말은 대한태권도협회가 국기원과 세계연맹을 만들어서 독립시켰다 이 말입니다. 태권도를 전공하신 분들은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겠죠. 진흥재단 좋은 곳입니다. 제가 처음에 협회에 와서 무주가 태권도 원으로 선정이 되고 그곳에 건설을 시작을 했을 때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지금은 그 전망대가 됐지만 그 전망대쯤에 이게 백발이 있는 분이 도옥 있고 이렇게 가이드를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유치 전략이 좋았던 것은 뭐냐면 거기 올라가면 제가 산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태권도 부지에 관련된 이렇게 산봉우리들이 막 있어요. 뭐 몇십만 평, 뭐 몇백만 평인가 뭐 그랬는데 그 산봉우리마다 하얀 깃발을 이렇게 꽂았어요. 꽂아갖고 추상적으로 손끝으로 저기서부터 저기가 다 태권도원입니다. 우와, 우와. 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태권도원이죠. 이러한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이제 그 태권도계가 지금은 세계 국내 기관과 하나의 국제기구가 대한민국에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아까 정문자 부장이 잠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기관별로의 역할과 기능을 한 번쯤은 재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몇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그것은 지금 태권도를 전공하거나 또는 향후 태권도 업에 종사할 분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이제 태권도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이제 태권도장 현황 및 비전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뭐 진흥재단에 취업을 굳히신 분부터 시작해서 국기원에 굳히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직원과 도장 현장에 계실 분들을 위해서 우리 태권도 도장의 현황 및 그리고 비전이 과연 태권도장에 있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야기다라는 말은 여러분하고 비슷한 나이에 저희 자녀가 3명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친구는 체육과 관련된 것을 전공을 해요. 그 친구가 방학에 들어와서 백석대에서도 운동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아이들 중에 저희 자녀들 중에 한 친구가 지금 이제 갈등을 하고 있죠. 4학년 1학기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아버지, 제가 여기서 사범으로 아르바이트를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대답이 뭐였을까요?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였었고요. 그 이후의 삶도 굉장히 괜찮은 삶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그 친구한테 해줬던 생각이 기억이 나고, 지금 또 물어본다면 아마 지금도 그렇게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태권도 사범이라는 길, 뭐 행정가로서의 가는 길도 있겠지만, 지도자의 삶으로 가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다. 그런 이야기들을 좀 먼저 드리고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에게 가장 힘든 것은 자신을 알고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한들 여러분이 모르는 게 있겠습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어쩌면은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빠른 속도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적용시킬 수도 있는 그런 나이에 있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정보가 될 수도 있지만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일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뭐 인생을 많이 살지도 않은 선배 3명이 나와갖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때로는 잔소리가 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값진 값을 치르고 얻은 경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 3시 50분까지 저랑 이제 이 온라인상에서 만나시게 되는데, 한번 쭉 들어보시고 그렇구나 라고 생각이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선택과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닌 것은 그냥 듣고 넘어가는 그럼 뭐 시간이 되도 관계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 6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요 이야기 전에 이 시간에 듣는 학생들이 누군가 이제 박동영 교수님한테 여쭤봤더니 학생들이래요. 그래서 내 경험을 먼저 살짝 이야기를 해주고 학생들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대학 시절에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나는 그때는 뭐 했지? 여기 앞에 있는 친구가 백석대 나왔는데 사회생활 2년 차라 그래서 난 사회생활 2년 차에는 뭐 했지?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요즘 좀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뭐 학교 쉽지 않을 것 같고 모든 일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누구도 정답을 제시할 수 없는, 왜냐면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말하면 오답이고요, 무엇이든지 말하면 정답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시기에 우리가 이 가치 혼란 시간에 살거든요. 여러분 지금 뭐 하고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이 이 화면을 보시고 있는 이 시간이 역사거든요. 네, 역사라고 마치는 순간이 역사가 이미 또 됐죠. 또 역사가 오네요. 이 시간에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난 대학 시절에 뭐 했나 생각해 봤는데,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대학 시절에 꼭 해야 되는 것. 아까 제가 지난번에 와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사랑하라, 공부해라, 일해봐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의 원칙을 세우는 시간이 필요로 해요. 근데 그것이 사회에 나와서는 쉽지 않습니다. 사회에 나와서는. 또 사회가 그런 기회를 잘 주지 않습니다. 기회도 잘 주지도 않지만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사회는 학교가 아니거든요. 학교는 두 가지를 하죠. 하나는 지식을 주기도 하지만 실수와 실패를 수용해 주지 않습니까?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원칙을 세워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했는데, 예를 들면 살까 말까 망설일 때는 사지 않는다. 뭐 갈까 말까 망설일 때는 가지 않는다. 줄까 말까 망설일 때는 주지 않는다. 뭐 이러한
삶의 원칙들을 세워야 되죠. 그런 원칙들. 예를 들면 뭐 하여간 그런 원칙들을 세우시길 꼭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경청하는 연습을 꼭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한테 친구가 있다면 어떤 친구가 좋아요? 여러분한테 말을 많이 하는 친구가 좋아요?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가 좋습니까? 들어주는 친구죠. 이건 대화의 기본이기도 하지만 삶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닌 사람이라고 봐요. 근데 그것을 그냥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는 거거든요. 마음을 다해서. 이 경청을 하게 되면 무엇이 생기냐면 수용성이 좋아져요. 수용성이 좋아져요. 이 수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기준이 있어야 남의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내 것화 또는 그에게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청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 추천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치를 세우는 원칙 세 번째는 여러분이 인생을 사회에 나와서 살 때 나는 소유 중심이냐 가치 중심이냐라고 하는 여러분 삶의 큰 원칙을 세우셔야 돼요. 이 말을 좀 풀어서 하면 나는 물질적, 즉 돈을 많이 버는 데에 내 삶의 전부를 가느냐 아니면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에 더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느냐 이 원칙을 세우셔야 돼요. 네. 여기 지금 잠깐 나와 있는데 그 잘 쓰여진 책 중에 하나가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에 에릭 프롬의 책을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면서 책을 몇 권 좀 갖고 올까?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러기엔 좀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왔는데 이런 책들을 한번 읽어보기를 권해요. 뭐 요즘 나오는 거 같은 것은 뭐 코스모스 같은 거 그리고 가장 제가 좋은 책을 한 권 추천하면 성경책입니다. 종교적 책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문자, 활자로서의 성경이에요. 좋은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특히 신약 쪽의 책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그 다음 요즘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이 50 중반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건데 노후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노후라고 말하는. 이게 뭐냐면 살다 보니까 노후라는 단어를 잘 안 쓰게 돼요. 특히 우리 같이 특히 여러분 같이 수직 문화에 익숙한 분들은 쉽지 않아요. 선배가 부당하게 뭘 사오라 그러거나 그러면서 네 돈으로 이럴 때 노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쉽지 않죠. 선배가 부당한 무엇을 요구했을 때 노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쉽지 않고요. 근데 그것이 학생 때만 있느냐? 이 사회는 더 많아요. 그런데 노후라고 말하는 데는 기술이 필요해요. 그 노후라고 말하는데 가장 첫 번째 대상이 누구여야 되냐면 나 자신이어야 돼요. 내가 바르지 못한 것, 원칙에 벗어나는 것, 규칙에 어긋나는 것, 부정이라고 하는 것, 거짓이라고 하는 것에 내 자신이 놓여 있을 때 내가 나한테 노후라고 말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연습이 필요해요. 아주 뭐 아닐 것 같은데 진짜 연습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타인에게 노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정중한 노후를 해야 돼요. 정중한 노후. 그래서 죄송하지만 지금 뭐뭐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건 제 원칙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또는 그것은 규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또는 그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저는 주신 말씀은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말하는, 정중하게 노후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셔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자기 감정을 담아요.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돼요. 그러면서 노후라고 말해야 돼요. 이게 감정 싸움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 이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감정을 성숙시켜서 노후라고 말해야 돼요.
이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네. 아까 책 얘기가 나왔는데 책 얘기 잠깐 할까요? 이러다가 내가 해야 될 얘기 못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저는 출퇴근을 하는데 1시간 50분이 걸려요.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을 소비하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그 4시간을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는데 요즘 제가 전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가장 오래 걸리는 전철을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책 때문이에요. 하루 24시간 중에서 온전하게 내가 나를 위해서 나에게 쓸 수 있는, 나만이 쓸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4시간인 거예요. 그럼 그 시간에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돼요. 그때 나는 행복하거든요. 그게 저는 책이었어요. 보통 하루에 1시간 50분이면 한 250페이지 정도를 봐요. 뭐 이렇게 재밌는 건 한 250페이지 보고 좀 무거운 거는 뭐 한 200페이지 정도를 보는데 그러면 일주일이면은 한 권 내지 한 권 반 정도를 봐요. 네?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나름대로 독서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분 나이 꼭 알아야 될 것. 독서는 책을 사면 100% 읽어야 된다라는 강박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독서는 먼저 제목을 보시고 중목차를 보고 거기서 선택적 독서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는 방법이 조금 한 100권쯤 읽으면 그 다음에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요약하는 거예요. 요약. 네, 요약. 이 요약은 어떻게 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제 이름을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름과 함께 평가 항목에 이렇게 4개가 있는 고무인을 하나 봤어요. 그래갖고 추천하고 싶은 책 보통 아니야, 뭐 절대 아니야, 뭐 이런 걸 해요. 이유는 난 우리 아이들한테 주고 싶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근데 시간이 아까운 것 중에 하나가 책 잘못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책을 읽고 거기다 평가를 해요. 꼭 추천하고 싶은 책, 보통인 책, 그리고 이런 포스트잇을 하나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처음엔 잘 안 되지만 그 책을 요점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적으로 하는 방법은 20자로 정리하는 거예요. 더 읽다 보면 10자로도 돼요. 한번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요게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요즘 살고 있는 이야기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요 이야기를 하고 도장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방법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넘어오는군요. 미안해요. 이게 원래 한 페이지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제 세상은 요 3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자극이 오고 반응을 하고 그 반응에 따라서 어떤 결과든지 와요. 친구지간에도 그러잖아요. 야 오늘 나이트 갈까? 클럽 갈까? 나이트란 말이 요즘 안 하지. 클럽 갈까? 그러면 자극이 오죠. 정보가 입력이 돼요. 그것이 좋은 정보인지 나쁜 정보인지 받아들일 수 있죠. 선택할 수 있죠. 왜냐면 내일이 기말고사라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해야 돼요? 고민 엄청 하죠. 야 거기 가면 해수도 있대. 뭐 이래가지고 할 수도 있죠. 그때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하게 됩니까? 이 반응에는요, 원칙이 있어야 돼요. 원칙.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어떤 자극이면 스탑, 멈춰야 돼요. 그 멈추는 건 2가지를 멈춰야 되거든요. 2가지를. 첫 번째가 생각을 멈춰야죠. 2번째는 행동을 멈춰야죠. 그리고 2번째 해야 되는 메커니즘이 뭐냐면 생각이에요. 내가 이것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어떤 것일까? 그것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3번째가 초이스예요. 그래서 스탑, 생각, 멈추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이 책임을 지는 그런 메커니즘을 여러분은 꼭 대학 시절 때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이것이 지도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 반응에 대한 이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없으면 자극이 오면 바로 반응합니다. 예를 들면 학부형이 와서 어떤 프레임을 걸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지도자들 많거든요. 이것을 가장 잘하는 집단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코치 감독들이 이걸 많이 해요. 사모님들도 이거 많이 해요. 야, 해라면 하지 마. 뭐 이런 것들 있죠. 친구지간에도 그렇지 않나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거 많아요. 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상사가 또는 교수님이 위에 선배가 어떤 자극을 했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할 거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스티브 코비의 세븐 헤비트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인데요. 사람은 이 반응의 정도에 따라서 성숙한 사람이냐 미성숙한 사람이냐를 정한다 그래요. 이것은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제 인생의 경험상 보면 때로는 빠른 것보다는 조금 늦는 것이 좋습니다.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한 템포 또는 두 번 정도 이렇게 숨고르기를 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습관을 그것을 행동화하는 습관을 여러분은 가지셔야 돼요. 직업이란 뭐냐? 중요한 문제죠. 사전적 의미는 그렇대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제적 활동수단과 자아실현의 방법이 그것이 선택되어져서 표현화되는 것이 직업이라고 해요. 한국에는 약 한 9,600개, 미국에는 3만여 종의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만약에 직장인으로 27세부터 55세까지 급여를 받는다면, 물론 쓰지 않고요. 한 22억 정도 모을 수 있대요. 뭐 이 정도는 다 집에 있지 않나요? 예? 뭐 22억 정도면 다 집에 있을 것 같은데 아파트 한 채면 아파트 살 수 있나 이거?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은 정상적이진 않은 것 같고요. 여기가 맨하탄도 아닌데. 그러니까 요게 이제 조금 자료가 오래돼서 지금 이거보다는 좀 많이 올랐겠지만 신입사원의 평균 연봉이 한 3천 중후반, 대기업은. 그다음에 공기업은 한 3천 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얼마 받아요? 2년 차? 210? 그럼 한 세전 세후. 세전. 세전이구나. 그러면은 실제로는 하신 네, 그러네요. 네. 여러분들 남의 일이 아니죠? 한번 고민해 보세요. 취업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그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이런 스펙을 한번 쭉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평균 학점, 뭐 그 다음에 평균 학점이 4.0인 경우가 28% 정도 되는데요. 뭐 토익도 990점, 만점도 뭐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여러분도 만점 하죠? 네. 자격은 뭐 평균 1.3개 정도. 운전면허는 자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거고요. 연수 경험 0.8회. 저희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얼마 전에 사람을 공채를 했는데요. 130대 1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력서를 보는데 그 정도 다 하지 않나요? 하는데 보니까 이 스펙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네, 거의 비슷했어요. 다만 연수가 특히 언어가 기본적으로 2개 국어는 기본이었어요. 네, 그래서 3개 국어 정도는 우리 팀에도 보통 2개 국어는 기본적으로 다 하고요. 3개 국어 이상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사범이죠. 네, 사범. 사범하고 똑같은 그룹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의사입니다. 왜냐면 일단 옷도 똑같고요. 의사가 되는 기간과 사범이 되는 기간이 비슷해요. 총 11년 정도 걸리거든요. 레지던트까지 맞춰서 전문의가 되는데 보통 11년이 걸려요. 물론 이제 중간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전제가 붙고 우리 태권도도 쉬지 않는다는 전제가 붙으면 계산 한번 해보세요. 아까 황보성 과장님이 그런 얘기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사범이 되는 데까지 한 11년 정도 걸립니다. 이 두 집단이 비슷한데 사회적으로는 어떤 평가를 받나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라는 하얀 옷을 입고 있는 분과 사범이라고 하는 하얀 옷을 입고 있는 분이 두 그룹이 있는데 우리 사회적으로는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나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범이 왜 힘들까? 대부분의 직업은 지식 공부에 중점을 둬요. 그죠? 예. 지적인 영역이 풍성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힘든 이유는 이 마음의 공부도 하지만 몸 공부라고 하는 또 하나의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힘들어요. 그 김용옥 교수 같은 경우는 임신자 교수를 보고 하는 말이 저 사람이 진정한 공부의 표본이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몸과 지식을 같이 공부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한쪽에 일을 하죠. 몸 공부를 잘한다거나 마음 공부를 잘한다거나. 근데 지금 시대에는 이 두 가지 중에 우리 태권도계 같은 경우는 어느 한쪽만 선택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예. 이 지금 태권도계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다 잘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여쭤볼까요? 여러분 스승을 모실 때, 여러분 스승을 선택할 때 굉장히 지적인 능력과 몸의 능력이 뛰어난 분에게 배우고 싶습니까? 아니면 무지한 분에게 배우고 싶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그 스승이 될 수 있는 나이가 점점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준비하셔야 되죠. 근데 준비를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힘들면 빨리 포기하고 지식 공부 쪽으로 가세요. 뭐 변호사나 의사 이쪽으로만 가도 돼. 그죠? 근데 사범이 되려면 공부도 몸 공부도 같이 해야 돼. 이 두 가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태권도 사범은 1940년대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보여질 수 있어요. 태권도 도장의 기원을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태권도 사범이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에 어떤 라이프 자켓을 주지는 않습니다. 태권도 사범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른 직장 모두가 쉽지는 않지만 태권도 사범은 특히 그렇습니다. 잠깐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태권도 사범이라는 것이 여러 영역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안전판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8.6회 정도의 직업을 바꿔본다 그래요.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죠. 태권도 사범이라는 것이. 그러나 그런 분들보다는 나는 같은 옷이지만 사범의 도복을 입고 싶다라고 하는 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 이따 음식 세밭이라고 하는 걸 재밌게 보는데요. 거기에 이런 주제가 있었어요. 쪽팔리게는 살지 맙시다. 뭐 이런 주제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내가 사범을 안 하면 안 했지 이 기사에 등장하고 싶지는 않다. 여러분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뭐 기자들도 전화하고요. 매일 이제 저희는 문체부에 이제 보고도 하고 있는데 태권도 도장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현황을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19년 기준으로 만 78개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작년이 아니죠. 벌써 18년도니까 재작년이 됐는데 처음으로 10,000개가 넘었고 정체기가 오고 있고 지금은 10,000개 이하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쯤 되면 아마도 제가 보면 15년도 수준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사 인원 현황인데요. 평균 우리나라에서는 약 한 42만 명, 한 46만 명 정도가 심사를 보게 됩니다. 저희 대한태권도협회는 1품에서 5단까지만 심사 위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약 한 42만 명 정도가 보고 있는데 군경이나 일반을 포함하게 되면 46만은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그럼 심사 인원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 자료를 우리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해서 만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그 2005년부터 19년도까지 이렇게 쭉 보면 서울이 가장 많은 심사 인원을 18년 말까지 배출을 했어요. 19년부터는 서울보다 경기도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2005년부터 19년도까지의 통계치기 때문에 서울이 제일 많지만 지금은 경기도가 훨씬 더 많은 심사 인원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한태권도협회는 얼마의 수입을 갖고 있냐면 연간 한 6억 4천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도장에 가시게 되면 아시게 되겠지만 승품단 심사비로 우리 대한태권도협회 전체 예산의 한 25에서 30% 정도의 수익을 차지하는 거고요. 국교는 좀 더 많을 것 같고요. 국교는 이제 국내, 국외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을 것 같고, 물론 이제 17개 시도는 뭐 90% 이상이 됩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고 있으실 영역 같은데, 저희 대한태권도협회가 이 코로나 기간에 지난 4월 16일,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전국 태권도장 2,165명에게 설문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것은 자기 직접 기입이었기 때문에 신뢰도가 좀 있겠죠. 전국의 17개 시도에서 골고루 응답을 해줬고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업자 등록은 99.4%가 다 사업자 등록은 냈고요. 사본 고용보험에 가입을 한 도장은 32.9%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장당 평균 수령생 수가 19년도에는 103명으로 응답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4월까지는 60.1%가 줄었어요. 근데 이 103명도 굉장히 많은 수치거든요. 아마 잘 되시는 분들만 응답을 했나요? 다른 통계에 의하면 평균이 한 60에서 70명 정도 이하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하여간 우리가 설문한 것은 그렇습니다. 60%가 줄었어요. 그 다음에 도장당 평균 사보험도 급여도 10% 정도가 줄었고요. 임대료도 좀 감소를 했고 평균 수련비, 그러니까 인컴, 관장님들이 한 달에 얼마 정도를 버는 것을 물어봤더니 평균 약 한 1,300여만 원을 버시더라고요. 적은 돈은 아니지만 여기에는 지출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월 얼마를 손실을 받냐라고 여쭤봤더니 월 손실 금액이 1,700이었어요. 1,700. 이건 상당한 손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태권도장들은 대부분이 마이너스 경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 기간에 평균 5.7주 정도를 휴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5달, 한 달 반 정도는 수입이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 누적치가 지금 계속 쌓이고 있는데, 뭐 지역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지도자들에게 들은 바로는 전국적으로 평균 한 60% 정도, 도시는 60%,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한 70% 이상 정도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 3, 4월 달에 들어와야 되는 친구들이 지금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희망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저희가 8월 초부터 청년 일자리 경험 지원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태권도 도장에 취업을 하시게 되면 80만 원씩 저희가 6개월을 지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정규직으로 전환됐을 때 또 정부에서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업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도장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나마 조금 희망은 보이고는 있지만 매우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통계 자료를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는데요. 2019년도에 전체 심사 응심 인원이 약 한 42만 명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 1월부터 6월까지의 심사 인원이 16만 4천이었어요. 근데 2020년 코로나 기간에 얼마를 받느냐? 5만 8천이 받어요. 절반 이상이 줄었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수입이 절반 이상 줄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경영적 측면에서는 위험한 수치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것이 97년부터 2019년까지의 승품단 심사 인원 추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지금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아주 험난한 시절을 보내고 있죠. 이와 비슷한 시절이 두 번 있었지 않습니까? 가장 셌던 것이 신종플루였었는데요.
우리가 2009년도에 발생한 이 신종플루 기간이 회복이 되는데 약 4.5년이 걸렸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코로나 팬데믹도 우리가 회복을 하는데 그럼 과연 얼마가 걸릴 것이냐? 저는 4년보다 훨씬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신종플루는 어, 이게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명확했었거든요. 근데 신종플루는 그것이 명확하지 못해요. 그리고 신종플루는 비대면이라고 하는 문화적 결과물을 낳지 않았어요. 근데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비대면이라고 하는 전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만, 전 역사를 통해서 보면 전례가 이렇게 큰 환란이 왔을 때 회복 기간이 5년, 4.5년이 걸렸는데 우리 코로나 지금 이 상황은 얼마나 걸릴지 굉장히 사실은 암담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우리 태권도장 지원 사업, 대한태권도협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뭐 많은 사업들을 했는데 여러분하고 한번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2007년부터 2019년도까지를 저희는 1차 지원 사업 기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2차 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저희가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었는데, 이 팬데믹이 와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태권도가 세계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저는 정말 운칠기삼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계획적이지 않았고 의도적이지 않았고 흔히 요즘 쓰는 단어로 기획에 전혀 신경을 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개인의 능력으로 인해서 오늘날의 태권도가 전 세계에 보급이 됐고 올림픽, 아시안게임의 정식 종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감동을 받았던 건 미국의 정우진 사모님 도장에 갔을 때였는데, 그 도장에 갔는데 그 사모님이 처음에 도장을 했던 그 도장을 갔는데 그 도장 벽면에 그때 당시 흑인들이 쐈던 그 총흔이 그때도 남아있었어요. 그럼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갔는데 태권도를 배우라 그러니까 야, 저 무슨 이상하게 생긴 애가 하나 와가지고 뭘 배우라는 거냐? 그래서 정우진 사부님이 막 이제 돌도 갖다가 손으로 격파도 하고 벽돌도 갖다 막 이거 하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뭔가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태권도예요. 정부가 지원해서 아니요. 정부가 지원한 적 거의 없어요. 월남에 파병했던 분들이 개인적인 인연으로 미국에 진출을 했고요. 또 오산을 비롯해서 한국 내 미군 기지에 있던 사모님들이 개인적인 인연으로 가서 미국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런 여러한 다양한 비계획적인 일들로 인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2020년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준비된 태권도로 다시 한번 세계에 보급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태권도협회에서는 태권도 표준 교육과정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왜 만들었을까요? 세상은 표준이 지배합니다. 기준이 지배합니다. 네. 표준과 기준이 있을 때 거기서 파생되어지는 여러 산업과 문화들이 펼쳐지거든요. 근데 기준이 없이는 그것은 전부 다 하나의 그냥 개별화된 상품에 불과하거든요. 우리 태권도가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보다 철저히 준비된, 계획된, 의도된 우리의 팬덤층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가 2020년부터 해야 될 뉴 태권도 보급 사업인데,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못된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저희 사업도 지금 다 올스톱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만, 여러분이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선배님들이 이 고생해서 잘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준 태권도를 여러분들은 더 멋진 태권도로 만드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뉴 태권도라 그래서 태권도 외적 요인을 가지고 태권도로 포장하거나 각색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태권도에 내재되어져 있는 태권도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훌륭한 태권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이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특히 좋은 교수님들이 백석대학교에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준비 잘 하시면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올해 했던 CF를 하나 좀 틀어볼까요? 앞차기! 어이! 돌려차기! 아들. 아니, 돌려차기는 허리를 돌려야지. 허리를 돌려서 차야지. 그게 돌려차기지. 다시 한번 해봐. 보여주세요. 어? 돌려차기 보여주세요. 민식이 아빠는 검은띠라 뒤돌려차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아빠도 보여주세요. 다 했어. 저는 이 대목을 볼 때 마음이 짠했거든요. 맛있어? 여보, 오늘 당신 아들이 나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 태권도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 아들. 지켜줄게. 뭘? 지켜준다고. 관장님이 태권도는 지켜주려고 배우는 거래. 내가 엄마 아빠 지켜줄게. 발차기 보여줄까? 어. 어이! 너를 처음 가졌을 때 아빠는 꿈이 생겼어. 너와 같이 운동하는 꿈. 내 안에 숨어있던 태권도의 재발견. 네, 대한민국 남자치고 웬만하면 태권도 다 해봤죠. 군대에서도 해볼 기회 있고, 뭐 어렸을 때 도장 다 다니니까. 이 디스커버리 태권도라고 하는 것을 만들 때는 두 가지였어요. 감성을 또는 추억을 불러와서 자녀 또는 가족이랑 같이 태권도를 하자. 뭐 이런 취지였었거든요. 네. 우리 대한태권도협회가 하는 일들입니다. 교육산업 박람회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우리 전문 지도자 교육과정이라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에게 교육법과 지도법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이 경진대회는
경연제로 하고 있는데 한 해는 관장님들을 위한, 그리고 또 한 해는 여러분들과 같이 학생들을 위한 경진대회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미래의 지도자가 되실 분들을 위해서 1년간 무료로 저희가 미래인지 양성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계신 백석대학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실버 사업에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이랑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표준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모든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대한태권도협회가 이번에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을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올해부터 전국 태권도장의 지도자는 의무적으로 이 교육을 들어야 심사 추천 아이들을 발급해주고 있거든요. 물론 뭐 제도적으로 약간 뭐 수정해야 되고 바꿔야 되는 것도 있지만, 하여간 큰 틀에서는 우리가 대한민국 태권도협회가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을 제정하고, 그 다음에 시도 교육청의 수준의 교육 과정을 시도협회가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것이 태권도 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저희는 태권도 도장에 들어와서 유단자가 되려면, 일품단에 응심을 하려면 18개월의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지 받을 수 있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교육 시간은 총 360시간이 돼야 되고, 4개의 필수 교육 과정과 3개의 선택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72주를 수련을 해야 그 사람이, 예를 들면 뭐 제 이름이 이종천인데, 이종천이를 지도한 이종천 관장이 추천해야만 일품단에 응심할 수 있는 이런 교육 과정의 틀을 만들었고요. 이런 것들은 예를 좀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몇 단, 무슨 띠, 몇 급에서는 어떠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지도자는 해야 한다라고 정의를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에게 선택의 영역을 남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70%의 표준을 이수하고 30%의 자율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할 태권도 현황, 도장 현황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태권도 진흥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태권도 진흥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그 정문자 부장님 잠깐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았는데, 주로 이것은 이제 그 태권도 진흥재단에서 문체부와 함께 이제 업체를 선정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데이터를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를 잠깐 드려볼까요? 관장님들에게 물어본 사항이죠. 현재 태권도 도장 운영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매우 좋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은 5.7%밖에 안 되고요. 대체적으로는 한 80% 정도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렇게 응답을 하셨고요. 마찬가지로 향후는 그럼 어떨 거냐라고 봤을 때도 80% 이상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태권도 관련 학과나 또는 있는 대학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년제는 18개교, 2, 3년제는 10개교, 총 28개교가 있고, 학생으로는 5,231명이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놀라운 일인데요. 전 세계에서 어느 종목이 이렇게 전문 대학교가 있고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전공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베이스볼? 야구학과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축구학과는 뭐 한두 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학이 이렇게 있는 거 보셨나요? 5,000명씩이나 있다는데, 이거 전 세계적으로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유독 태권도가 갖는 아주 특별한 현상인 것 같아요. 그 중에 여러분이 한 분이시죠. 입학 정원이 2009년도에 비해서 18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거의 절반 정도가 떨어졌거든요. 여러분 가장 흥미있게 보실 것 같은데, 태권도를 수련하는 이유에 대해서 미국, 중국, 프랑스를 포함해서 이렇게 쭉 물어봤어요. 가장 우선순위가 뭐죠? 내 몸을 지키기 위한 거죠. 여기에서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 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태권도는 가장 무술적이어야 할 때 이 존재 가치가 성립이 되고 이것이 백년대계를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태권도가 가장 본연의 자세를 지킬 때 태권도는 가장 큰 경쟁력을 갖고 간다고 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보스턴에 김재윤 태권도장을 갔을 때였었어요. 거기는 뭐 수련생이 대부분이 85% 이상이 성인부였는데 거기 보면 아시겠지만 아주 세계적인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하버드 대학 교수들이 물어봤는데 왜 태권도 해요? 그랬더니 두 가지로 대답을 하던데요. 하나는 어렵대요. 태권도 하는 게 정말 어렵대요. 그래서 해보고 싶대요. 두 번째는 자기를 바꿔놓는데요. 태권도가.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 말 속에 여러분의 미래가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자기 삶에 영향력을 미친대요. 그 교수는 하버드의 아주 유명한 심리학과 교수였었어요. 감히 그 사람의 삶에 영향력을 태권도가 무엇으로 미칠 수 있을까요? 그건 두 가지가 아닐까요? 하나는 몸으로 하는 행동일 것이고 두 번째는 사범이 주는 메시지였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두 가지가 다 자기의 삶에 영향력을 미친대요. 자기에게 신이 있다면 그거는 사범이라고 해요. 그게 김재훈 씨거든요. 생각해봐.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닌데. 하버드 대학. 그게 세계 최고의 교수의 삶에 영향력을 미친다. 누가? 사범이. 이거 위대한 일 아닌가요? 네. 여러분이 이제 그 자리에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갈 수도 있겠죠. 네. 이거 이제 한번 이 데이터를 보시면 재밌는 거가 많이 있는데요. 언제 태권도를 합니까? 그랬더니 1학년에서 3학년 사이에 하게 되고요.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하게 되는 게 아이들은 35%고요.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이 시켜서 하는 게 37%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홍보의 타겟이 명확해진다라는 거죠. 자녀는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한대요. 아까 답하고 비슷하죠? 태권도가 태권도의 가치를 지킬 때 경쟁력이 있다. 태권도를 왜 그만뒀냐 물어봤더니 도장에 가면 애들만 있대요. 재미가 없대요. 동년배가 없대요. 또 하나는 공부할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그만뒀대요. 부모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자녀에게 태권도 교육의 영향이 어떠냐 쭉 했더니 지대한 영향을, 긍정적 영향을 심지어는 50% 이상 미치고 있죠. 보통 긍정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 보통을 뺀다고 해도 절반 이상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대요. 이 긍정적 영향은 아마도 세 개일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 도장의 성공 요인이기도 하지만 도장에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저는 가치를 변화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행동이고요. 세 번째는 말인 것 같아요. 이 세 가지의 교육적 가치를 지닌 도장들이 대부분 성공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양적 성장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양적 성장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 세 가지. 아마 이 답이 그 답일 겁니다. 향후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나요? 태권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는. 그거 그냥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태권도 도장을 선택할 때 가장 큰 선택적 요인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역시 로케이션이 가장 중요하다고들 그렇게 응답을 합니다. 즉 태권도 도장을 선택을 할 때는 로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응답이고요. 도장 내에서 하고 있는 수련 프로그램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가장 큰 것은 역시 77% 정도가 품새를 가장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교육비는 뭐 약간 연도마다 차이는 있는데 이 데이터가 저는 신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균 전국이 약 12만 2천 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은 조금 이제 올라서 아마 13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여러분 혹시 나중에 도장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참고해 보세요. 태권도 도장의 입지 현황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즉 1000세대에서 3000세대의 아파트 밀집군의 50평대의 상가에서 도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약 42%다.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이거는 저는 조금 신뢰도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수련생 수가 평균 117명이다. 이것은 아마도 응답자들이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은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성비를 한번 물어봤더니 약 한 7대3 정도, 그리고 초등학생이 63%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많은 분야죠. 태권도 도장의 근무자와 평균 임금이 얼마나 되나. 평균 임금은 약 한 164만 원, 3만 원 정도. 비슷하시네요. 네,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한 2명에서 3명 정도, 2명이 29.2%, 3명이 28.1% 정도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고요. 네, 이건 아까 보신 거고. 이런 것이 이제 지금까지의 태권도 도장의 현황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도장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현재를 잘 봐야 되죠. 현재를 잘 봐야 되는데, 우리 태권도 도장의 성공 요인은 지금 몇 명을 데리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몇 명, 즉 유입의 수련생보다는 현재 다니고 있는 수련생들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와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좀 빨리 할게요. 태권도 도장의 1품 수련생을 100으로 봤을 때 2품 수련생 차지하는 비율은 77%고요. 1단을 100으로 봤을 때 2단 수련생은 1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이 다음에 도장을 했을 때 1품에서 4품까지에 가는 생존율이 9%밖에 안 돼요. 10명 중에 1명이 그 4단까지 가지 못한다, 4품까지 가지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 도장이 성장하려면 1품에서 4품까지 가는 것이 최소한 20%대만 늘린다 그래도 여러분 도장은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네, 이 데이터가 그것을 말해주죠. 우리 전체 인구가 한 5,100만 정도가 되는데요. 1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우리 태권도의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1%가 안 됩니다. 전체 인구를 봤을 때 0.85%, 85명이니까 한 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 태권도계 모두가 해야 되는 운동은 3% 운동을 해야 된다. 3%. 아니 2%만 해도 2배가 느는 거 아닙니까? 2배가? 그럼 지금 도장보다 지금 수련생이 50이라면 100명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운동을 우리는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5세에서 14세의 아이들이 주로 우리가 주 타겟인데 이들의 태권도 수련도 채 9명이 되지 않습니다. 점유율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여러분이 도장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컴퓨터가 멈춰버렸네요. 네. 갑자기 당황스러워졌어요. 잠깐만요. 실장님 이걸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로딩이 걸려버리네요. 로딩이 걸렸는데. 제가 강력한 음모론을 제기를 하면 혜수 씨가 이러지 않았을까. 제가 찾을까요? 네.
돌아왔습니다. 네. 태권도 도장의 미래. 뭐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성인부라고 보거든요.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인천 지역의 성인의 추이입니다. 예, 점점 늘고 있죠? 성인과 실버는 구성 요소가 이렇게 됩니다. 성인이 가장 많아요. 그 다음에 실버고 가장 적은 게 청소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청소년에 집중하고 있어요. 보세요. 시장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마켓은 줄어들고 있는데 오히려 타겟은 줄어드는 마켓에만 집중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불가사의한 일이죠. 우리는 타겟을 변경시켜야 돼요. 그것은 곧 우리의 생존하고도 관련이 있죠. 네. 지금까지 이러한 데이터는 2019년 12월 달까지의 데이터입니다. 문제는 코로나 이후죠. 네. 2020년 1월 중순부터 시작이 된 코로나로 인해서 역사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코로나가 있기 전과 코로나가 있기 후다. 있은 온 후다.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하는데 태권도 도장도 그럴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전후로 극명하게 바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바뀔 것이 대형 도장의 어려움이 아마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것은 비대면을 요구하고 있고 안전거리를 요구하고 있고 소비자층이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번에 복관하는 비율들을 제가 이렇게 조사하면서 느낀 것은 교육의 체계가 있는 도장들의 복관율이 훨씬 높았다라는 겁니다. 즉 즉흥적인 교육, 유의 중심의 도장보다는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교육이 시행되는 도장의 복관율이 높았다. 그리고 영상 수련을 하면서 영상 수련비를 받는 도장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교육의 체계가 있었던 도장들이 영상 교육에 대한 비용을, 인컴을 받을 수 있었다는 그런 결과물이 나왔고요. 관장님들도 많이 바뀌셨습니다. 하나는 무조건 나는 이 도장에서 100명, 500명, 1000명 할 거야. 이런 성장의 관점을 가지고 있던 관장님들이 행복의 관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이 도장에서 얼마 정도의 수익을 창출해서 내 삶을 유지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행복의 관점으로 좀 바뀌고 있고요.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예상을 해보면 지도법과 경영법이 확실하게 변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태권도장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 도장에서 현재 가장 핫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동영상 수련입니다. 한국도 이미 이제 한국 그 기간이 끝났지만 미국은 이제 본격화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영상 수련의 가장 큰 문제점들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상 수련이 토착화가 되면 굳이 도장을 다닐 필요가 없다. 두 번째는 영상 수련은 하지만 배운 사람들이 돈은 내지 않을 거다. 뭐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수련 형태에 변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 5일을 고수하는 관장님들이 많은데 이것은 아마도 우리의 의지보다는 빠르게 요구로 인해서 변할 것 같습니다. 결론인데요. 결론 여러분이 아시죠? 그죠? 이미 여러분은 아마 갈등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이미 결정하신 분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모두 우리 집단 전체의 선택이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노력하지 않으면 이런 뭐 공룡의 화석처럼 옛날에 한 2019년도쯤에 대한민국의 태권도가 있었는데 한 2050년쯤 돼서 보니까 그런 적이 있었대로 끝날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전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지도자의 역량이라고 봅니다. 제도도 중요하고 기관도 중요하지만 태권도의 특징 중 하나인 개인 지도자들의 역량이 그 역량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전체를 구성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같이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태권도를 하시고 그 도장들이 성공을 할 때 태권도의 100년대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직업을 선택할 수 있지만 만약에 태권도 도장의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훌륭한 선택을 하실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많은 3만 개의 직업이 있지만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하버드 교수의 그 유명한 교수의 삶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사범인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사범의 삶이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 그건 정말로 위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발걸음이 곧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Q&A로 바로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정문다 원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대한태권도협회가 맞는 건지 아니면 대한민국 태권도협회가 맞는 건지 무엇이 올바른 명칭일까요? 둘 다 맞습니다. 네. 대한체육회는 대한태권도협회로 되어져 있고요. 외부에 공식적으로 쓸 때는 대한민국 태권도협회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둘 중에 뭐 틀린 그런 거는 없는 까칠한 전문자 부장의 생각이죠. 네. 저기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는 좀 익명으로 들어온 질문인데 태권도 학과가 이제 전국적으로 많이 퍼져 있지 않습니까? 많이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비인기 종목일까? 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질문이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태권도 학과는 많은데 왜 비인기 종목인가? 그러니까 이제 인기 종목인 축구는 없는데 야구도 없고 우리는 그런 패배 의식을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네. 어느 스포츠 종목이 그 종목을 전공하는 대학이 20개가 넘을 수 있나요? 있어요?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네, 네. 그 이야기는 자부심도 있지만 걱정도 있다라는 뜻인 것 같거든요. 걱정은 하시되 포기는 하지 마시고요. 네. 저는 굉장히 비인기 종목이다라고 하는 거는 선수들의 엘리트 종목에서 사실은 우리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체육회 정식 가맹단체가 인가 종목이 61개인데요. 그 중에서 규모로 보면 너5 안에 들거든요. 네. 절대 대중적으로 그러니까 생활체육 측면에서도 봤을 때 그것도 5종목 안에 들거든요. 네. 가장 우리들끼리만 태권도 하신 분들끼리만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남녀노소 아이나 어른이나 다 하는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태권도밖에 없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날카로운 지적이시긴 하지만 오히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셔도 충분하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는 전국에 이제 도장이 지금은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전국적으로 도장이 굉장히 많이 개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바로 도장을 차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면 이제 기존에 개관해 있는 도장에 가서 일을 배우고 시작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태권도 전공생들이 보는 입장에서 많이 배울 수 있는 도장은 어떤 도장인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의 팁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팁 없습니다. 발품 파십시오. 네, 그거는 제가 아까 저희 집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우리 아이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저 사범 어때? 그래서 뭐 해봐. 아빠 도와줘. 아니 내가 널 왜 도와주지? 네가 찾아야지. 네 잡인데. 근데 내가 약간 조언은 해줄 수 있어. 그게 뭐였었냐면 잘 되는 도장과 안 되는 도장이 거기서 돈을 얼마 받는 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야. 다 가서 배워봐. 가서 체험해봐가 제가 우리 아이에게 줬던 조언이고요. 이 질문을 하신 분을 비롯해서 지금 이제 그 배석대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물론 노동법에는 걸리죠. 일을 시키고 급여를 안 주면.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저는 배움의 원칙을 두고 경험을 해보시라고 저는 권해드리죠. 네. 그럼 이제 자신이 가서 배울 수 있는 곳을 찾으면 그게 바로 답이 그렇죠. 네. 뛰어야죠. 본인이 다녀야죠. 네. 근데 요즘은 네이버라는 좋은 친구가 있어서 굳이 맞습니다. 속상해. 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저기 있는 친구도 질문이 하나가 있다고 해가지고. 네. 네. 네, 네. 음. 그 이야기는 이제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태권도가 뭐 발펜싱이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아까 말한 그 학생도 아마 그런 취지에서 말했던 것 같은데 비인기 종목이라고 하는 거 이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은데 그 대안으로 몇 가지 이야기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파워 태권도였었거든요. 그것을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게 보기 때문에 대한태권도협회를 통해서 지원을 해서 새로운 모형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스포츠의 원칙 중에 하나는 스포츠는 룰에 의해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규칙을 어떻게 만들고 적용하느냐가 그 모든 스포츠 종목을 바꿔놔요. 예를 들면 축구에서 필드 플레이들이 손을 쓰게 시작했다. 규칙을 한 줄만 바꿔봅시다. 축구가 어떻게 변할까요? 그죠? NFL처럼 바뀔 거예요. 우리 태권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양한 그러니까 예전에 전자호가 나오기 전 세대들과 전자호가 나오고 난 이후의 세대들의 태권도에 대한 관점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최적의 합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의견이 모아진 거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정부에서 투자를 해주고 있고 대한태권도협회가 다양한 룰을 적용을 시켜서 데모 버전처럼 쇼케이스처럼 하고 있죠. 아마 한두 바퀴 더 적용을 해보면 좀 더 좋은 방법이 나오겠죠. 네. 그것이 한국 태권도의 굉장한 장점일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예전에는 이제 대한태권도협회가 WT에 그러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정리도 좀 해주고 데이터도 주고 뭐 이런 경험치를 나누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뭐 지금도 약간 뭐 그러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만큼 좋은 시장이 없는. 그래서 그 룰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춘천에서 하는 것으로 네,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예. 네, 답변이 잘 됐으리라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시간이 1분이 남아가지고 마무리 멘트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네. 가능하면 빨리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마지막, 네, 이제 2일에 걸쳐서 진행된 온라인 진로 컨설팅 마지막을, 네, 태권도 미래도장의 비전과 영향에 대해서 이동천 부장님께서 강의를 해주셨고요. 네, 급변하는 시대에 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낙심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모두 힘내시고 긍정적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21일, 22일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태권도 전공생들 또 태권도인들을 위한 온라인 진로 컨설팅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강혜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